자, 대망의 마지막 시간. 오늘 댁에 가시면 아마 잠 잘 오실 거예요. 꿀잠 예약? 내일은 진리대로 여러분 실기할 거니까 오늘만 마지막으로 참아주시고 거의 다 와가요. 자, 보시죠. 자, 용역의 공급. 이미 여기 적어놨죠? 여러분,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용역의 공급, 용역은 말 그대로 행위예요, 행위. 행위고,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구분하셔야 돼,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용역인데,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과세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재화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용역은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재화가 뜬금없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핵심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핵심이에요. 그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건 빌려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시설물의 건물 있죠.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대표적인 용역으로 봐요. 부동산 임대업이 용역.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우리가 아까 권리도 여러분들 재화라고 했죠.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권리를 빌려주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파는 건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빌려주는 건 용역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 문구에 맞추면. 그 다음에 권리를 처분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고요. 권리를 빌려주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건 아까 했죠? 뭐냐면, 자, 우리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면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내 자재를 덧대서 완성품을 넘긴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단순하게 내가 상대방한테 주요 자재는 다 받고 나는 단순하게 가공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모든 재화를 넘겨받아서 나는 행위만 해줬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가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가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재화랑 용역이 엄밀히 섞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건설업은 우리가 건설하는 행위는 용역이죠. 건설하는 행위는 용역인데, 우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나 이런 것도 공급하잖아요. 맞죠? 철근이나 아니면 건설 자재 같은 거에 초점 맞추면 그건 재화를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은 좀 더, 건설하는 행위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업. 음식업은 조리하는 거면 조리하는 게 행위죠. 그러면 용역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좀 그렇죠. 음식물을 공급하는 거죠. 맞죠? 음식업은 음식물도 공급하잖아요. 그럼 음식물을 공급하는 건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업도 마찬가지로 조리 행위가 좀 더 크다라고 봐요. 알죠? 그래서 건설업과 음식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하건 안 하건 무조건 용역으로 봐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좀. 자, 그 다음에 여기 간주 공급은 이거는 지금 못하는데 이거는 지금 생략.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다른 동네를 배워야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이거 무시. 자, 일단 밑줄 좀 칠까요? 자, 교재는 140페이지. 자, 교재 140페이지에 2번 용역의 공급. 자, 문제란다. 자, 거기 용역의 범위 있죠? 용역의 범위요. 첫 번째 구분해요. 자, 용역의 범위는요. 첫 번째 줄 끝에 영무를 제공서부터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영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외쳐주시고요. 핵심은 그 두 번째 줄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역에 해당되는 게 네모란다. 그 하늘색 박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건설업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음식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뭐지? 거기 부동산 업 있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업 및 임대업 밑줄 치시고,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뜻이? 달라요? 네, 동그라미 6번 부동산 업? 그러네요. 그럼 부동산 업의 밑줄입니다. 차이 나는 거 말씀 좀 해주세요. 당황스럽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칸에 공급의 범위 있죠. 공급의 범위. 자, 공급의 범위에서 그 오른쪽 회색 박스 보시면 용역의 공급 사례라는 문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죠. 주요 자재 안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하게 가공만 해주는 건 용역의 공급이고요. 동그라미 3번 밑줄 좀 제공까지 밑줄.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인적 용역이다라고 해요. 인적 용역.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인적 용역이 되겠죠, 여러분들? 용역의 공급.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기출문제 있어요. 네, 344. 교재 344페이지. 교재 344. 344페이지 14번. 344페이지 14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자,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용역의 공급이 아니에요. 용역의 공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자재 부담 여부 안 따져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용역의 공급 맞습니다. 건설업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 요거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을 파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어렵죠? 꽤 어려워요, 이거. 네, 동그라미 3번.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거. 아까 용역의 공급 맞았죠? 네, 동그라미 4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하게 가공만 해주는 것. 맞죠?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안 풀었어, 아까. 자, 10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된대요. 맞아요? 그렇죠, 맞죠? 자,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사업자 여러분들 등록을 신청해야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나온다고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이다라는 건 사업자 등록번호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아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뭐만 한꺼번에 안 돼요? 뭐만? 납부만. 그럼 나머지는 각각 하라고 했었죠. 맞죠? 그럼 거기 뭐라고 있어? 신고라고 돼 있죠. 납부라고 안 돼 있잖아요. 신고니까 각각 해야죠. 그럼 종된 사업장도 신고해야 돼요. 각각 해야 되는 거니까 3번이 답. 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네, 동그라미 4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관할 세무서여도 된다. 그 뜻입니다요. 되시겠죠? 난이도가 너무 셉니다. 진짜로. 이게 뭐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다 맞고 다 틀린 것 같고. 같이 풀어요. 여러분 세법이 그나마 좀. 네. 자, 여기 간주 임대료 할게요. 14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141이란다. 140페이지. 아니, 141이네요. 죄송합니다. 141. 자,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보실 단어 중에 제일 세법에서 짜증나는 게 간주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가 뭔지 여기 되게 설명이 되게 많은데. 응? 어디요? 140페이지요? 141. 여기 있어요. 간주 임대료가 있을 거야. 141페이지 맨 아래에 그 간주 임대료라고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여기 간주 임대료. 예, 간주 임대료. 응. 그거예요, 그거. 거기 간주 임대료라고 보이시죠?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없나요? 있으시죠, 여러분들? 예. 자, 보실게요. 자, 간주 임대료가 먼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법에서 간주 있죠? 간주가 뭐냐면 실제로는 뒤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면 임대료가 실제로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건. 네, 근데 법에서 무조건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실제로는 임대료 받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서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겠다. 그럼 일단 한국말이 좀 이상해. 받은 건 아니야? 근데 받은 것으로 봐본 개소리지? 좀 약간 제가 설명드리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가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죠. 전세하고 월세.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월세로 임대하시는 분은 주된 수입이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는 회계에서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상가 같은 거 나중에 별도로 따로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전세로 임대를 하게 되면 주된 매출은 전세보증금 받는 거죠. 그죠? 전세보증금은 여러 받는 사람이 부채예요,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나중에 돌려줘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로 보게 되면 과세를 하면 안 돼요. 부채가 과세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월세로 임대하면 월세가 수익이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요. 전세보증금 받는 건 우리가 부채니까 과세를 하지 않으면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 거죠. 월세로 하냐, 전세로 하냐,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만 달라요.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데 세금은 누군 부과하고 누군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전세 사업자가 보증금 받은 거 있죠. 그 보증금 받은 걸 무조건 정기예금 통장에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알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받은 걸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들 있죠. 그죠? 그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월세하고 전세 형평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대료 받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보증금만 받았어요. 근데 걔를 임대료처럼 보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증금 받은 걸 은행에 저금했을 경우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처럼 봅니다.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 여기.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임대료를 상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 줘야 됩니다. 왜냐면 임대료 받은 게 실제 사실이니까. 근데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를 실제로 받은 거예요? 아니죠. 상상 속의 임대료 받은 거, 상상 속의 임대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해요. 아시죠? 시험에 나중에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잘 내거든요.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알죠? 그 다음에 가끔씩 공급 시기도 냅니다. 자, 이거 1번이 뭐냐면은요. 1번이 뭐냐면, 이거 이 뜻이거든요. 1번. 분기별로 나누어서 과세. 이게 뭔지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전세 보증금을 한 2억 받았어요. 2억 받았는데 그 전세 보증금이 2년 동안에 보증금 받은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에 보증금 받은 거 은행에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는 2년치죠. 2년치 보증금 받은 거니까 그거 은행에 넣었을 경우 발생할 이자는 2년치고 걔를 2년치 임대료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라? 그럼 못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면 1기면 아까 3월 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1기 과세 기간의 종료일은 6월 3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2기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 그 다음에 2기 과세 기간 종료일은 12월 30일. 즉,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해요. 아시죠? 좀 어려운데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래서 141페이지. 자, 네모 2번 용역의 공급 시기. 똑같이 돼 있나? 자, 네모 2번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요. 일반적인 공급 시기 있죠, 여러분들. 예.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위치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위치시고 오른쪽에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혹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이세요? 밑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밑줄 좀 써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여기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145페이지. 아마 내일 1교시만 더 이론해야 될 것 같아요. 1교시만 더. 자, 여기는 영세라고 면세는 이론식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해보죠. 자, 여기 영세율. 자, 영세율하고 면세는 비교하는 거 워낙 출제 많이 하고요. 면세는 실기하고도 관련성 진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다 싸잡아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영세율의 정의는 뭐냐면 매출액에 대해서 영해세율로 과세하는 걸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구를 보시면 이상하죠? 영해세율로 과세? 어차피 내는 거 없잖아요. 맞죠?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말이 요거예요. 과세. 요 말의 핵심. 과세. 뭔진 몰라도 명예세율로 과세. 자, 동그라미 2번. 자, 취지는 이미 했죠? 아까 소비지구 과세원칙 구현 또는 우리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국가에서 영해세율 적용해 주겠다. 알죠?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로 수출 거래인데 영세율은 좀 많아요. 여러분 주로 수출 거래라고 돼 있지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이거 못 써놔가지고. 자, 이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B입니다, B. 여기서 주인공 B. 자, 해볼게요. 자, 여기 A는 10% 사업자. 여기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A가 10% 사업자. 자, 여기 뭐냐면 A는 10% 사업자고 100원의 가치를 얻고 싶다 이 뜻이에요. 요거로 안 넣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B는 0% 사업자이고 얘는 얻고 싶은 가치 400원 이 뜻입니다요. 자, 보시죠. 자, A는 매입한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100원의 가치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인 B한테 얼마에 팔아요? 매입한 금액 0이니까. 100원에 팔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 0원에 사왔으니까 100원에 팔면 100원의 가치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 그러면 A 사업자는요, B한테 1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10원 있죠? 10원을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징수? 한미도 어떻게 하셨대? 정답. 공부 미리 하셨나 보네?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안 해요.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영세율 사업자니까 상대방이. 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지금 A하고 B와의 관계에선 A가 매출자잖아요.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매입자는 안 따져요. 그러면 A하고 B와의 관계에서는 A가 매출자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을 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는 구조죠. 그래서 B한테 1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원을 같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할 때나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알죠? 영세율하고 면세는 판매할 때나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도 매입세금 부담해요. 매입세 부담했죠, A한테. 자, 그러면 이제 B는 매입세액을 부담했고 이거를 뺄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매입세 공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B는 A한테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이중과세가 되니까. 맞죠?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안 돼요. 됐죠? 여기 매출액이 영의 세율로 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 문장 핵심이에요. 과세가 됐다. 됐으니까 영세율 사업자인 B한테 10원의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자,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아까 매입세 공제받는 게 두 가지가 엔드랬죠. 적격증명 서류 받기, 매입세 부담했다라는, 그 다음에 매출액이 과세가 되기. 맞죠? 그럼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는 주로 수출하죠. 수출하면 뭘 보러 와요? 외화. 외화를 보러 오죠. 외화를 보러 오면 수출의 역군이죠. 맞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외화에 대해 많이 민감하잖아요. IMF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돌려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법은 진짜 융통성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어떻게든 법에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려면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되고 적격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너는 영예세율로 과세가 된 거야 라고 어거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법 문장에 끼워 맞춘 거잖아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영예세율로 과세! 됐네? 그럼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어거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아셨죠? 받아들이시기
맞죠? 법에 과세가 돼야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과세가 됐다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100원 주고 산 거죠. 왜냐면 110원 줬지만 10원을 빼주잖아요, 나중에. 맞죠? 환급해줘요. 영세 사업자는. 환급해주면 100원에 매입한 꼴이잖아요. 그러면 400원의 가치를 얻고 싶으면 C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500원이죠. 10원 뺄 수 있으니까.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판매자고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겠죠. 본인이 영세율 사업자니까 C한테 팔 때는 500원의 부가가치세는 걷지 않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인 B는 세금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세금 부담 한 푼도 안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세율 제도를 완전 면세 제도다라고 불러요. 미치고 환장해 진짜. 여기서의 면세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다 이 뜻입니다.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외우셔야죠. 됐죠? 아직. 자, 이제는 얘랑 비교하실게. 면세할 때 면세. 자, 면세도 면세는 여기 정의.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얘도 핵심되는 문장이 얘가 되겠죠? 여기. 과세하지 않는 것. 영세율은 과세를 한 거고, 면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 요게 핵심이에요. 진짜 융통성 하나도 없죠, 진짜. 법에 딱 끼워 맞춰야 되니까. 자, 똑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취지했었고. 자, 그리고 우리 나중에 면세할 때는 꼭 서민을 위한 제도다라는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해보자. 똑같이. 자, 아까랑 차이가 나는 점은 B가 영세율 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만 돌아간 겁니다. 보시면. 자, A가 매입한 거 없고요. 그리고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B한테 100원에 팔아요. 그리고 A는 자신을 기준으로 100원의 10%인 10원을 내야 되니까 면세 사업자든 말든 100원의 10%인 10원까지 뜯어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우리가 매입세금 부담합니다. 10%한테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매입세 부담을 했죠.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이 그러면 공제가 될지 안 될지는 매입자 기준이에요. 그럼 면세사업자인 B는 A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해요. 주지는 못하지만 면세는 10%한테 매입하면 세금계산서 받습니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격증명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된대요.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요. 과세가 안 됐죠. 여기서 탈락입니다. 탈락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불공제. 암기사항이에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과세가 안 돼서 그래요. 영세율 사업자는 영예세율로 과세가 된 거고. 짜증나죠, 막. 이론 자체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B라고 생각하시면 이 물건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B라고 생각하시면 110원 줬는데 10원 안 빼주잖아, 세무서에서. 안 빼주니까 110원 주고 산 거예요. 맞죠? 그럼 400의 가치를 얻으려면 C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500? 그것도 10원에 팔아야 돼요. 110원 주고 산 거니까 400의 가치 얻으려면 510원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팔 때 본인이 매입세 못 뺀 거 있죠?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시켜버려요. 알죠? 그래서 만약에 C가 소비자다라고 하면 영세율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매출자고요. B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거둘지 말지 계산하는데 면세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걷지 않겠죠. 내는 거 없고요. 그럼 질문.
그럼 B 세금 부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전가시켰다가 핵심이면 여기서 10원 못 뺐잖아요. A한테 부담한 10원 있죠? 요거 못 뺐으니까 이 10원 부담은 한 거예요. 전가만 시켰지 10원 부담은 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면세사업자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지진 않았다라고 해서 불완전 면세라고 불러요. 받아들이시기 설명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받아들여주시기.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145페이지. 자, 145페이지. 자, 3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별표 치시고 145페이지 3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별표 치시고 자, 거기 목적 있죠, 목적. 자, 목적의 면세는요, 거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밑줄 좀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영세율은 동그라미 1번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출산업의 지원 육성 밑주시고 엄밀히 얘기하면 외화 획득 목적이다 그 뜻이죠. 해석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면세 정도 있죠. 세 번째 칸의 면세 정도요. 가로 안에 밑줄 불완전 면세, 면세는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세율은 완전 면세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분에 과세 대상 여부 있죠. 자, 면세는 거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포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세율은 과세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사업자 여부. 자, 면세는 거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에 미치시고 네, 오른쪽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여기에 미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실게요. 영세율도 매출한 금액 신고해줘야 됩니다. 세무서에. 왜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세금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의무 이행 여부 있죠. 의무 이행 여부는 오른쪽 영세율만요. 자, 영세율은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부가가치세법상 여기서부터 세 줄 전부 다 밑줄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는 딸려져 있는 의무다 그 뜻입니다. 재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해주시고